최근 한 달 전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 원어민 교사가 일본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교과서를 편 순간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마는데요. 사실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한류에 빠져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역사까지 빠삭하게 공부하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일본의 교과서에 수록된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에 폭탄 발언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동료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까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손을 쓸 틈도 없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일본 교실의 원어민 교사가 무엇을 말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인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 윌슨이에요. 도토리현 공립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계 할머니 덕분에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문화를 가슴 깊이 품고 자랐죠. 일본에서의 교직 생활이 벌써 3년째 접어들었네요. 학생들과 소통하며 배움을 나누는 일상이 제겐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이랍니다. 매일 아침 8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교무실에 들어서면 고요함이 저를 반겨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이 조용한 시간이 참 좋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교정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게 되죠. 로라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자리에 다나카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저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처음엔 일본의 학교 문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곳의 질서와 규칙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마치 제 일부가 된 것처럼요. 새학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다나카 선생님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업 계획을 꼼꼼히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항상 규칙을 잘 따르는 교사였답니다. 그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했죠. 오전 수업 시작 전 미키 나카무라 교감이 교무실로 들어섰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항상 완벽한 옷차림의 나카무라 교감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를 바꿔놓는 특별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모든 교사들의 대화가 멈췄어요. 새학기를 맞아 개정된 교과서가 배포되었습니다. 모든 교사는 반드시 이 교과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세요. 나카무라 교감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견이나 질문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새 교과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툼한 교과서를 손에 들자마자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스쳤죠. 그저 새학기의 긴장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로라 선생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카무라 교감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 순간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카무라 교감을 따라 교무실 한쪽으로 이동했죠. 로라 선생님은 한국계 혈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오직 정부가 승인한 교육 과정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개인적인 견해나 외부 자료는 절대 수업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나카무라 교감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선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항상 학교의 방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요.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새 교과서를 훑어보다가 독도 부분에서 걸음이 멈췄어요. 다케시마로 표기된 페이지와 일본 영토라는 설명. 그리고 위안부는 전시 협력자라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밝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이 왜곡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니. 한국계 교사인 제게 이것은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양심의 시험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대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과 교과서의 내용은 너무나 달랐죠. 첫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와의 오랜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한국의 아픈 역사,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 그 말씀이 지금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되었고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위안부는 전시협력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었고 한국의 독립운동은 무질서한 폭동이라니. 책장을 넘길수록 손이 떨렸죠. 이건 역사가 아니라 왜곡이야. 제 중얼거림이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어린 소녀들의 이야기.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운 열사들. 그리고 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한 독도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까지. 전화기를 들어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항상 제 전화를 반겨주시죠. 할머니, 새 교과서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뒤 말씀하셨어요. 로라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되기도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거기에 있단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마음이 알고 있는 진실을 기억하렴. 할머니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대화를 마치고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죠.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전달한다면 과연 교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걸까요? 다음 날 도서실에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김선영 선생님을 만났어요. 김선영 선생님은 같은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였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어 잘 알지 못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죠. 로라 선생님, 새 교과서는 살펴보셨나요? 김선영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솔직히 많이 당혹스러웠죠. 김선영 선생님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공감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책장 사이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자료예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 책에는 표지가 없었고 안에는 다양한 역사 자료와 증언들이 담겨 있었어요. 독도의 역사적 배경,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독립운동의 기록들까지. 모두 출처가 명확한 자료들이었죠.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제 물음에 김선영 선생님은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도서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날 밤 김선영 선생님이 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공식 교과서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역사를 배우는 듯 했죠. 더 알아보고 싶어진 저는 학교 서버에 접속해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독도 역사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2015년 학교 역사연구회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식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며 생각에 잠겼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로라 선생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나요? 나카무라 교감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컴퓨터 화면을 닫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네,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감이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교육은 국가가 정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라 선생님 같은 열정적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길 바라요. 나카무라 교감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니까요.
나카무라 교감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공식 교과서와 실제 역사적 사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제가 마주한 첫 번째 진정한 갈등이었습니다. 아침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현대사 중 영토 문제를 다루는 날이었죠. 교과서를 펼치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밝은 표정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선생님, 다케시마에 대해 오늘 배운다고 들었어요. 정말 일본 영토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굳어버렸어요. 질문한 학생 하루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죠. 교실 전체가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목이 메이는 듯 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대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야. 아이들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서둘러 수업을 시작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충실히 전달했죠. 하지만 매 문장을 말할 때마다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진실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위안부는 정말 자발적으로 간 건가요? 또 다른 질문에 교실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순수한 궁금증을 담은 아이들의 눈빛 앞에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교과서 내용을 따라야 할까? 그때 교실 뒤편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나카 선생님이 수업 참관을 하고 있었죠. 교과서에 나온 대로 당시 상황에서 협력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어요. 다나카 선생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에서 저는 제가 방금 심어버린 왜곡된 역사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했고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김선영 선생님이 들어왔죠. 괜찮으세요, 로라 선생님? 김선영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거짓을 가르칠 수 있죠? 학생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김선영 선생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교감이 당신의 수업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어요. 조심하세요. 놀란 표정으로 김선영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직업을 잃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죠. 저도 매일 그 갈등 속에 살고 있어요. 김선영 선생님의 말은 위로가 되면서도 더 큰 고민을 안겨주었어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다나카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로라 선생님, 오늘 수업 잘 봤어요.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게 가르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감님도 만족하실 거예요. 다나카 선생님의 칭찬이 오히려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리 없었죠.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동료 야마다 선생님이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로라 선생님, 외국인 교사로서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한국계라면 더더욱. 교육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교사들은 쉽게 계약이 해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의 친절한 경고에 감사함과 동시에 더 큰 압박감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의 직업은 제게 생계의 문제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양심이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오늘 저는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궁금증 앞에서 진실을 외면했어요. 교사로서, 인간으로서 저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저에게 위안을 주었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일자리를 잃고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치면 양심이 괴로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로라야, 내가 어릴 적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줄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단다. 한국어를 쓰다 걸리면 매를 맞았지. 하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은 몰래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 그 선생님은 나중에 발각되어 학교에서 쫓겨나셨지만 지금도 나는 그분을 존경한단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죠.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이야. 진실을 왜곡하면 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한단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양심이 이끄는 대로 하렴. 할머니와의 대화를 마친 후 김선영 선생님이 주신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독도의 역사적 자료들, 한국 독립운동의 기록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교과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죠. 그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인가? 월요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교무실에 들어서자 선생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제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로라 선생님, 오늘 수업 준비는 다 되셨나요? 다나카 선생님의 물음에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교과서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독립운동을 무질서한 폭동이라고 설명해야 한다니 이것이 제가 꿈꾸던 교사의 길일까요?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순수한 눈빛이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어내려갔죠. 선생님, 그럼 독립운동가들은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시게루라는 학생의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교실 뒤에서 누군가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카무라 교감이었어요. 교과서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애매한 대답을 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가득했어요. 수업이 이어지면서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독립운동가들은 영웅이 아니라 그냥 테러리스트였네요. 준이라는 학생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준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 같았어요. 나카무라 교감이 다가왔습니다. 로라 선생님, 수업 잘 봤어요.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나카무라 교감의 말은 칭찬이 아닌 경고처럼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가슴속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이 굳어져 갔어요. 아침 교무회의에서 나카무라 교감이 중요한 공지를 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입니다. 학교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모든 교사들은 참여해 주세요. 교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라니.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만든 기념일이었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슬쩍 저를 향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행사에서 연설할 교사를 선정했습니다. 나카무라 교감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로라 윌슨 선생님께서 영어와 일본어로 연설을 맡아주실 겁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나카무라 교감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영광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선영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당신을 시험하려는 거죠. 김선영 선생님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죠.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따른 무난한 연설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 교감에게 제출했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로라 선생님. 이대로 진행하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진짜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 오직 진실만을 담은 연설문이었죠. 남편 타케시가 제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어요. 로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내 경력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저는 타케시를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케시, 난 교사야.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어. 이건 내 양심의 문제야. 타케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꼭 해야 한다면 내가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결과는 각오해야 해. 타케시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학생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들은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었고 그것을 진실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행사 전날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로라 선생님, 내일 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언론도 참석할 예정이니 연설은 교육부 지침에 맞게 진행해 주세요. 네, 교장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진짜 연설문을 몇 번이고 읽어보며 제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타케시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양심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할머니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내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을 지키려고 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나카무라 교감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제가 연설자로 선정된 것은 아마도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일 거예요. 외국인의 입을 통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이야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나카무라 교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독도, 여러분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그 섬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나카무라 교감이 급히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전시 협력자라고 표현된 위안부 피해자들. 그들은 협력자가 아니라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수많은 증언과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교감이 단상에 올라와 제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무질서한 폭동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는 미래에 더 큰 갈등만을 낳을 뿐이에요. 나카무라 교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로라 선생님. 당장 내려가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스스로 찾고 배우고 판단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입니다. 마이크가 꺼졌어요. 행사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거나 선생님들을 쳐다보았어요. 일부 기자들은 서둘러 카메라를 들어 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행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했어요. 충격, 분노, 혼란, 그리고 일부에서는 존경의 눈빛도 보였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은 멀리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보냈어요. 나카무라 교감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교장실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일부 학생들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특히 평소 질문이 많았던 하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로라 선생님, 괜찮으세요? 나카무라 교감이 하루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루. 걱정하지 마. 교장실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과 나카무라 교감이 저를 맞이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라 선생님, 대체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공식 행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연설을 하다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카무라 교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은 이 학교의 규칙과 일본 교육부의 지침을 명백히 위반했어요.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온라인에는 제 연설 영상이 퍼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타케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거실에 서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어. 정말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타케시. 하지만 내 양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타케시는 머리를 감싸 쥐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알아? 당신은 아마 해고될 거야. 우리 동네에서도 눈치가 보일 거고 나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타케시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일본 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은 종종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곤 하죠. 저는 타케시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어.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강요하진 않을게. 그날 밤 타케시와 저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이 거리감이 가슴 아팠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과 뉴스에서는 제 연설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한국 매체들은 저를 용기 있는 교사로 소개했고 일본의 일부 매체들은 교육 방침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NS에서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어요. 김선영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라 선생님, 학교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당신의 연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히 하루와 몇몇 학생들은 당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김선영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김선영 선생님이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학생들, 특히 평소 질문이 많았던 아이들은 더 알고 싶어 하고 있죠. 독도에 대해, 위안부에 대해, 독립운동에 대해. 당신이 심어놓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직업을 잃게 되더라도 학생들의 마음에 의문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교육위원회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저는 교육지침 위반 및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행위로 인해 즉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타케시는 그 서한을 읽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만족해? 타케시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걱정이 읽혔습니다. 저는 서한을 접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만족한다기보다는 평화롭다고 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놀랍게도 그날 오후 몇몇 학생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하루, 시계루,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찾아와도 될지 몰랐지만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하루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학생들은 작은 편지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희끼리 더 찾아봤어요. 독도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찾고 배우고 있어요. 시게루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차와 과자를 내오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교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진짜 역사에 대한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하늘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오늘이 제 교직 생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타케시는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우리 사이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지만 어젯밤 그가 작은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짧지만 그 말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교육청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감과 교장 선생님도 그 자리에 있었죠. 로라 윌슨 선생님, 앉으십시오. 위원장의 말에 따라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로라 윌슨 선생님, 당신은 학교 공식 행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교육부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 선택이 규정 위반이었다면 그 결과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로라 선생님, 당신의 신념을 이해합니다만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어요. 학교는 혼란에 빠졌고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로라 윌슨 선생님, 위원회는 당신의 행동이 학교 규정과 교육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즉시 해임을 결정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 말을 직접 듣자 가슴이 아팠어요. 3년간의 교직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김선영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로라 선생님,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많은 교사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요. 김선영 선생님의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루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라 선생님, 저희가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외침에 다른 학생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예상치 못한 지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루의 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직업을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얻은 듯 했어요. 학생들의 마음속에 진실의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역사교육단체와 일본 내 진보적인 교육개혁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저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학교 근처를 지나가다 하루를 만났습니다. 그는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선생님, 저희 역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지불한 대가는 컸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실을 위해 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진실을 지키는 교사로서 경계를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여정을 말이죠.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포장마차인데요. 한국인들이 어떤 꼬치를 골라 한 입 베어 물고는 다시 공용 냄비에 꼬치를 담갔는데 음식물 찌꺼기 기름이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는 헛구역질을 하고는 그 포장마차에서 뛰쳐나가는데요. 이러한 위생 상태를 도저히 못 참겠는지 바로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했다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요리사 미슐레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파리에 거주하는 30세의 셰프 미슐레입니다. 저는 항상 요리와 새로운 요리 경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며 아시아 음식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문화윤리 무의식적 편견 극복에 대한 저희 관점을 바꾸어준 심리적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가지 편견을 가지고 이번 여행에 임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저는 주로 중국 음식만 접해왔고 무의식적으로 중국 음식을 아시아 음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식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요리는 모두 중국 요리의 변형이라는 범주에 넣어 무시했죠. 요리 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친구들은 중국 요리가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베이징을 방문해 정통 중국 음식 문화를 경험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설레면서도 순진했던 저는 중국의 뛰어난 미식에 감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많은 현지 식당이 매우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은 끈적끈적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널려 있었고 뚜껑을 덮지 않은 음식 위에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요리사들은 손을 씻지 않은 채 날고기를 다루었습니다. 식욕을 돋우지 않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실제 음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북경의 대표 요리인 북경 오리구이로 유명한 유서 깊은 레스토랑 하늘 평화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리 요리가 도착했을 때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고기를 감싸고 있는 반짝이는 마호가니, 오칠한 껍질 대신 기름기 많고 축축한 껍질이 기름진 작은 살과 함께 뼈 위로 느슨하게 펄럭이는 한심한 엉망진창의 오리가 나왔습니다. 더 역겨운 것은 내부에 피투성이가 된 붉은 고기가 들어있어 도저히 만질 수 없는 희귀한 고기였습니다. 채소도 썩고 곰팡이가 피어 있어 유기견이 먹기에도 부적합한 음식 복원 상태였습니다. 웨이터에게 정중하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외국인은 좋은 중국 오리를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저를 꾸짖더군요. 우리 오리는 최고 품질의 정통 오리예요. 제 중국인 친구들은 오만하게도 서버에게 반항했고 제 눈앞에 놓인 안타까운 시체를 단지 중국 요리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옹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문화적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감히 명백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중국의 고전적인 황제의 새우 신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체면을 살리는 것이 실제 음식의 질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황제의 예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썩은 오리의 썩은 악취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상에 빠진 중국 요리사들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동안 불안한 현실을 지적하는 외톨이 소년인 저에게 이 희극적인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낙담한 저는 해가 질 무렵 베이징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내 온사인이 서서히 깜빡이며 제 주변에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줌 냄새가 진동하고 쓰레기통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지저분한 골목길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거지들이 깡통을 내밀며 고물을 달라고 애원했고 뚱뚱한 쥐들이 노점상 근처에서 몇 인치 안 되는 거리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골목의 창고에서 커다란 통을 꺼내 반죽을 튀기기 시작하는 한 노점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배꼽을 잡으면서도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그가 오래된 반죽을 저을 때 사용한 국자를 다시 새롭고 창백한 반죽에 담그고 어제 먹은 음식 조각이 떠다니는 끓는 기름에 직접 담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음식을 만들 때 식기를 먼저 씻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식품 안전 원칙에 위배되지만 이 상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국자에서 어떤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신선한 음식과 고객의 입으로 퍼지고 있을까요? 저는 유티아오에 튀긴 빵 스틱을 시식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썩은 기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색색거리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저분한 뒷골목의 미로를 비틀거리며 걸었고 그 흐름으로 뒤덮인 무너져 내리는 건물에서 수천 년의 썩은 문명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굶주린 영혼들이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끝없이 찾아 헤매는 연옥을 헛되이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지친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낡은 자전거 택시를 겨우 잡았습니다. 주름진 운전기사는 저녁을 먹기 위해 길에서 닭을 미친 듯이 쫓아가는 뼈만 앙상한 여성을 치고 지나갈 뻔하다가 머리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지점에서 핸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녀는 깨끗거리는 닭을 꽉 움켜쥐 채 다음 끼니를 해결하느라 죽을 뻔한 경험을 잊었거나 무관심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포트홀에 불과할 뿐.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교통법규는 분명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하고 절박한 적자 생존이 중국의 인프라와 음식 문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밤새도록 심한 식중독 증상에 시달리며 낡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북경오리를 잔치하듯 먹는 웃는 얼굴의 홍보 사진을 비참하게 바라보면서 제 비참한 현실을 조롱하는 거짓 선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 사이를 헤매는 열성 정신착란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뛰는 심장을 가진 반짝이는 구운 오리의 환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악마로 변해 중국 요리를 맹목적으로 높이 평가했던 저희 오만함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긴 고통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박테리아가 득실거리는 베이징의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짐을 꾸려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맥도날드 체인점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장 게이트에서 맥도날드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저는 어떤 해충이 들어있을지 걱정하는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액상 커피를 먹는 것만으로도 한심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설물이 즐비한 거리와 너겟을 위해 호르몬을 주입한 표백된 공업용 닭고기가 만나면 승자는 슬프게도 뻔한 일이라는 중국 요리의 순수성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모두 잃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자 실망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행이 첫입부터 악몽으로 변해버린 거죠. 요리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중국 요리를 마스터하고 중국의 부유한 왕조와 계절에 따라 각 지역의 별미가 형성되었다는 전설을 되뇌던 지난 세월이 모두 거짓이고 쓸모없는 허영심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 규정 안전 감독 위생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실체 없이 연약한 자존심을 쓰다듬는 것입니다. 푸아그라 아이스크림이 일반 로스트 치킨에 비해 프랑스 심사위원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적인 미식과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찐 거 어휘관을 강제로 먹이는 것이 도덕적 선을 넘은 것처럼 개그 반사를 무릅쓰고 북경오리 선전을 목구멍으로 밀어넣은 것이 제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청렴은 식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오만함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저는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편리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집착하거나 브랜드 유산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음식 귀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서울의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근의 참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아시아 요리에 대한 희망을 되찾거나 제 커리어 목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국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서울에 착륙하자마자 상쾌한 공기 반짝이는 인프라 질서 정연하게 출국 심사대에 줄을 서는 예의 바른 승객들을 보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삶의 질과 품격을 중시하는 서울 사람들의 양심적인 분위기에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서울은 나의 구원의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배는 고팠지만 막막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다녔다. 북적이는 식당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수레를 지나자 썩은 기름과 썩은 쓰레기 더미 대신 마늘 구운 참깨에 고추향이 나를 반겨주었다. 분주한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이 깨끗하고 부지런한 요리사들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깨끗이 씻고 만두를 튀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나 번진 기름 얼룩도 보이지 않았어요. 많은 양을 주문해도 깨끗하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끊임없이 변명하듯 맛과 위생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지 않는데 한국인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희망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리에 앉기까지 망설였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불안에 떨며
심장 박동이 빨라진 저는 집에서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달려갔을 작은 한국식 바비큐 식당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지글지글 기름을 뿜어내며 기름진 삼겹살을 굽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뒷골목 도축장에서 썩어가는 병든 고기 덩어리 위에 바르는 끈적끈적한 기름이 떠오를 뿐이었다. 누가 이런 돼지를 출하하는 한국 농장을 검사하는 걸까 싶었죠. 늙은 할매가 나를 쳐다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짓에 미련이 남아있던 저의 의구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반짝이는 순간에 저는 할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떤 사악한 속셈도 없이 그저 배려심 가득한 환대였습니다. 일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메뉴판을 훑어보며 친절한 안내를 받아 한국식 바비큐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체 반찬을 무료로 가져다 주었고 매콤한 오징어와 마늘버섯 같은 반찬이 테이블 위에 복잡한 식감과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며 계산을 하려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갈비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숯불 위에서 고기가 캐러멜처럼 익어가는 향을 들이마셨는데 산패한 기름 냄새는 전혀 없고 순수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위장이 개걸스럽게 으르렁거렸다. 첫 번째 갈비뼈를 깨물자. 육즙이 뿜어져 나와 짭짤하고 달콤한 펀치를 선사했습니다. 바삭바삭한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쇠고기 사이로 녹아내린 지방을 감싸고 있는 완벽한 립을 천천히 씹으며 행복에 겨워 눈을 감았습니다. 갈비뼈 하나하나에 육식동물의 금빛 심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기는 사우나의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고추장 김치는 짜릿한 지퍼로 썰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균형을 이루는 이 힘의 상호작용은 음과 양의 이원성과 일치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순수함과 지나친 탐닉 국내의 편안함과 수입의 킥. 오래된 전통과 신선한 조합의 혁신 등 상반된 요소의 긴장을 구현했습니다. 한국은 철학적 대조를 이루는 요리로 자신을 드러내며 중국 현지 음식만큼이나 복잡한 음양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음양은 고통과 희망 사이의 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의 구덩이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제가 맛있게 음식을 먹자 할머니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는데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중국 식당의 동기보다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장사보다 음식을 영혼의 영양분으로 여기는 한국인의 환대와 문화에 감동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한 끼의 식사는 위와 마음, 그리고 더 깊은 실존적 쇄신이 하나로 수렴되는 여러 차원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훌륭한 요리는 윤리적이고 사회적 의식이 있으며 능숙하게 실행될 수 있으며 절충이 아니라 깨달음에 따른 정열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장된 시각으로 다시 태어난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유혹적인 간식과 향긋한 길거리 음식으로 가득한 서울의 활기찬 구불구불한 골목을 탐험하면서 저는 품질과 질서에 대한 관심이 마스크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맛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은 온도를 확인하고 장갑을 끼고 샘플을 취급하고 고객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시장을 순찰하여 중국처럼 뇌물을 주지 않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사슬이 아닌 질서가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한 것이죠.
몇 주 후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성성한 서울의 깨달음과 단테의 지옥에 버금가는 베이징의 서클을 비교하면서 명료한 깨달음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의 글로벌 미식가 가이드책 초안에는 중국 요리가 아시아 전통의 정점인 반면 한국의 현대적 변용은 터무니없고 어눌한 조롱거리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신화를 뛰어넘는 한국의 정당한 요리, 권위와 문화적 지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새로운 목차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쓴소리가 제 글에 스며들었지만 이는 때늦은 진실 말하기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학을 더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전통을 중국과 비교 연구하기 위해 로마대학교의 아시아사 박사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제 논문은 대약진 운동과 같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농업과 식량의 질적 저하를 대가로 급속한 산업화를 우선시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화 계획은 농촌 농민과 여러 세대의 요리 지혜 사이의 연결을 단절시켰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반면 제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한국은 할머니의 발효 김치, 항아리 제조법과 같은 장인의 음식 꽁해를 더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서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상업적 융합 혁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중국 공산주의와 식품 안전에 대한 태만, 공중보건 스캔들을 통해 본 광범위한 윤리적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책을 출간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중국 왁에서 한국 냄비까지 아시아 전역의 요리와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직 적고 있는데 완성이 된다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캠퍼스 근처 버클리의 할머니 카페라는 조촐한 한식 퓨전 음식점을 열려고 하는데요. 메뉴는 잡채 고로케와 김치 샌드위치와 같은 퓨전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 경험은 저에게 문화적 지혜를 계속 심화시키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장벽을 넘어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초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유산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속 밝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